네, 사회경제의 펀더멘탈과 정치가 안 맞아가지고 펀더멘탈이 정치적 쇄를 돌파하는 게 정치혁명입니다. 미국 독립혁명도 그랬고 또 영국의 그 명예혁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1980년대 민주화도 그렇습니다. 지금 삼전 닉스 영업이익이 내년이면 거의 1,000조입니다. 예측되는 게. 리짜이민과 종중은 대한민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치 족쇄가 된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토로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지 않죠. 이거 세계적 기업입니다. 인터넷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휴대폰의 명품은 다 모토로라였죠. 이 모토로라는 언제 뜬 회사냐면 제2차 대전 때 세계 최초로 휴대용 보이스 무선 통신 장비를 만든, 그때는 이제 트랜지스터도 없을 때예요. 진공광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진공광 들어 있습니다. 그런 회사죠. 이게 이제 당시 미국이 두 개의 그 족탈불급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가 이 휴대용 보이스 통신 장비고요. 보이스 무선 통신 장비고요. 다른 하나가 레이더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이 전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8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TE, 택티컬 에디션. 이게 삼성 특유의 메탈릭 색상, 코스믹 그레이를 쓰기 때문에 그레이라고도 그냥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군이 쓰고 있는 건데 상용 이동 통신망뿐 아니라 미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 및 미군의 애드혹 라우터. 애드혹 라우터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 그 통신 중계 장비를 막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막 투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급하니까. 근데 그거가 중계 장비라고 인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통신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애드혹 라우팅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랑 그냥 다 접속이 잘 돼요. 그리고 보안 잘 되고 또 야간 모드를 켜면 적군의 야간 정찰 장비에는 이 훤하게 들어온 화면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눈에는 또렷하게 보여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다 팽개쳐도 또 비 맞아도 까딱없고 뭐 그런 거죠. 2027년 이제 삼전 닉스 영업이익 전망이 뭐 잘 아실 거예요. 블룸버그는 삼전을 3,310억 달러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골드만삭스는 SK 하이닉스가 2,660억 달러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합계가 5,970억 달러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돈으로 900조 원 정도 됩니다. 환율 1,500원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1,000조씩 된 거예요. 내년부터. 뭐 살벌한 거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사상 최대의 미친 벤처가 어디냐? 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튼튼하잖아요. 뭐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물론 디스플레이는 이제 법인이 다르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또 휴대폰도 있고 이러니까 버티는 힘이 있잖아요.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장기적인 배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업계 용어로는 통합 디바이스 제조사 IDM이라고 부릅니다. 또 일명 All-in-One Turnkey라고 불리죠. 이 칩의 3대 영역을 통합한 겁니다. 이건 누구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방식입니다. 뭐 TSMC도 시도를 안 해요. 미친 짓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지금 칩의 3대 영역, 그러니까 첨단에서 3대 영역, HBM 등 메모리가 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라든지 이거를 만들어주는, 남의 걸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또 때로는 설계도 같이 논의해주는, 그게 파운드리가 또 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와 로직 칩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그 물체로 만드는 거, 이걸 첨단 패키징이라 그러죠. 이거 AVP, 이게 한 영역이에요. 이 셋을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겠다도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계속 들고 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세 회로를 만들기 위한, 초미세 회로를 만들기 위한 Gate All Around, GAA, 이거 삼성이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 수율 안 나와가지고 개고생했죠. 그래도 그냥 묵묵히 계속 치고 나가고 있죠. 또 이 HBM은 이 D램을 이렇게 여러 단 쌓는 게 HBM이거든요. 이게 그 전기가 통하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구리기둥 막대를 만들어가면서 D램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게 이 HBM인데, 그 D램과 D램 사이를 그럼 어떻게 뭘로 이렇게 그 구분해 줄 거냐?
예, 그게 뭐 전기가 간섭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걸 삼성은 필름을 한 장씩 집어넣어 가지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에폭시 충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수율이 좋고 수익률이 좋아요. 삼성의 필름 방식은 필름 삽입 방식 혹은 필름을 이렇게 첨가하는 하는 방식은 이게 공정도 까다롭고 수율도 잘 안 나오고 해서 개고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필름 방식이 이게 그 층수가 올라가면 유리해요. 키가 낮아지고 여러 가지 유리한 성격이 나와요. 에폭시 주입 방식 가지고는 층수를 올리는데 조금 애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서 먼 미래 기술에 대한 벤처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층을 할 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름을 끼우고 접층하는데 그것저것 다 빼버리고 구리판과 구리판이 그냥 만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쿠쿠 방식, 그러니까 CU 방식 혹은 HCB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삼성이 지금 뭘 시도를 하고 있냐면은 이 HBM 만들 때 맨 아래층이 그게 이제 베이스 다이라 그러거든요. 이 베이스 다이는 D램이 아닙니다. 위에 D램을 잔뜩 쌓아놨으니까 그 D램을 어떻게 가동시킬 것인가가 가동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해주는 지능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게 베이스 다이는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직 칩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쟤는 저기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TSMC랑 이렇게 R36 그 동맹 관계 있죠. TSMC로부터 베이스 다이를 받아가지고 SK 하이닉스는 거기다가 D램을 쌓아 올려서 HBM을 만드는 방식이고, 삼성은 자기 자신이 베이스 다이를 가지고 있어요. 로직 다이라고도 하는데, 이 로직 다이랑 D램이 만날 때 이거를 구리와 구리가 만나게, 구리판과 구리판을 굉장히 미세하게, 정말 뭐 원자 단위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접합을 시키면 그냥 그게 접합이 된대요. 뭐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건 삼성은 이제 더 나가면은 이게 베이스 다이랑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로직도 수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수직으로 이제 쌓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사실 제가 보기엔 거의 미친 짓이에요. 일단 메모리를 하는 회사가 파운드리를 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삼성은 또 AP를 하잖아요. 엑시노스인가? 저기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데 들어가거나 뭐 시스템에 들어 로직 칩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에 발주를 하기가 꺼림직하다고요. 반면에 TSMC는 퓨어 플레이라 그러나 그렇게 표현해요. 그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내 칩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이해관계 충돌이 없습니다. 신의성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고서 받아요. 그리고 오래됐고 잘 정립돼 있고. 근데 이게 새로운 플레이어로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AP를 만드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까지 만드니까 큰 플레이어들은 좀 꺼림직하게 여기고, 내 기술 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꺼림직하게 여기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주요 기술들은 다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무지하게 간땡이가 큰 사람이야. 정말, 예,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바라보고 어차피 삼성 뭐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지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이게 이제 만약에 삼성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인원 턴키가 성공을 하면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게 어느 때 빛을 보냐면 좁은 공간 안에서 굉장히 복합적 기능을 하는 AI 칩을 만들 때 빛을 봐요. 그러니까 AI 지능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센서도 컨트롤해야 돼. 뭐 그러니까 라이더 같이 거리를 재는 센서라든지 적외선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도 컨트롤해야 돼요. 오디오 센서라든지. 그리고 동시에 모터를 움직여 가지고 관절 같은 거 동작을 제어해야 돼요. 구동부를. 동시에 휴대폰 같이 무선으로 어딘가랑 통신을 해야 돼. 이게 피지컬 AI거든요. 지금 AI는 화면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뭐 예를 들어서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에 있다든지, AI가 어떤 물질적인,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계 속에 있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그 다음엔 얘를 구동시키는 그 칩은 굉장히 복합적 기능을 가진 칩이 돼요. 이렇게 복합적 기능을 가진 칩은 이 방식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삼성에 계속 건드리고 있는 방식,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까다로운 첨단 기술이고 다 개척해가는 첨단 기술인데, 하나하나가 지금 삼성이 건드리고 있는 방식들이.
그냥 나 뒷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파봐. 맞고 파지. 그래서 그냥 막아놓고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벤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성공을 해간다고 결국은 또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주식 투자들도 많이 하시니까. AI 관련 칩을 발주하는 회사들이 지금 TSMC가 보틀넥에 걸려 있잖아요. 패키징이 보틀넥에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삼성의 저게 새로 등장한 경쟁자, 새로 등장한 사업자인데 뭐 좀 거기 맡기기에는 조금 깨름직한 면도 있지만 TSMC에 줄 서면은 뭐 3년 후에 칩 받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삼성에 그냥 발주해. 그래서 삼성이 자기의 신기술을 적용해 가면서 마지막 튜닝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고 있어요. 시장 환경이. 그래서 이 미친 벤처가 성공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지금 몇 년 걸릴 겁니다. 앞으로도 완전히 성공하려면. 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삼성은 또 이 업태가 좀 독특하잖아요. 아니 사실은 삼성전자라는 거 하나 아래서 5개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칩 하나만 해도 지금 이상한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 스마트폰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애플을 잡아먹냐 못 잡아먹냐 뭐 그 수준까지 세계 최강의 스마트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이 5G 통신 장비에서 세계적 회사입니다. 5G 통신 장비, 기지국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 베이스밴드 유니트라고 기지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유선망으로 실어주고 유선망에서 온 걸 다시 이 무선 쪽으로 만들어준 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장비, 그 풀 세트를 다 해요. 5G 통신에 대해서 이 단말기서부터 기지국에 있는 여러 장비까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삼성이 직접 만들었는지 거기랑 무슨 연결이 있는 데서 했다든지 거기랑 기술이 같이 쉐어링 되는 부분에서 했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KF-21에서 개발한 이제 그 에이사 레이더에 그대로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사 레이더 칩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또 가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또 세계적 수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완전 자회사니까 그 삼성전자라고 보면 결국 5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사업이죠. ICT 복합 사업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업을 운영하는 그런 세계적 회사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경기에 좀 견디는 힘이 좋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버젓하니까 여기서 좀 손해볼 때는 여기가 좀 먹여 살려주고 여기서 손해볼 땐 여기가 먹여 살려주고 이런 그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죠. 자, 이제 우리 삼성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부터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가장 선두에 선 기업의 예예요. 근데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즉 삼전닉스 말고도 우리 뒤에서 뭐가 뒷받침하고 있길래 앞에 창끝이 이런 무지막지한 창끝이 형성되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 또 구독, 좋아요는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꼭 해주시고요. 또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삼전닉스는 창날이에요. 그 뒤에 무지막지한 제조업 생태계라고 불리는 밀어붙이는 힘, 스러스터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찌르는 창에서 여기 창날이 날카로워도 이걸 가지고 찌르는 힘이 세야 그 관통을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스러스터 파워는 결국 대한민국의 그 무지막지한 제조업 생태계예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율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26.6%예요. 통상 선진국의 제조업 비율은 12에서 13, 1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게 더블이야. 그리고 이제 그건 순수 제조업이고 GDP를 계산할 때 인더스트리얼 섹터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산업 부문인데 이 순수 제조업 플러스 광산, 건설, 그다음에 뭐 한전과 같은 전력 혹은 무슨 도시가스 회사들, 무슨 한국석유공사 이런 것들, 전력가스 등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 이걸 산업 부문이라고 불러요. 산업 부문으로 해서 계산하면 한국은 39%, 중국은 36.5%, 독일은 28.1%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조업 비율만 보면 표에 2024년 기준입니다. 한국이 26.6%죠. 중국이 우리보다 낮아요. 24.9%예요. 독일은 한참 낮아요. 20.4%예요. 일본은 더 낮아요. 19.1%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조업이 강한 그 나라인지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전통 파트 제조업은 지속적 진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철강, 조선, 자동차, 전기, 석유화학, 방산 이런 거. 그 다음에 첨단 파트 제조업은 전략적 돌파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ICT는 칩, 컴퓨터, 통신 이런 것들이에요. 예.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원전, 배터리 이런 거는 이제 세계 최정상급으로 전략적 돌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시장이 빨리 열리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거고 지속적 진화를 하는 데는 시장 규모가 이제 성숙해 있는 산업들이고 그러니까 성숙 파트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고급화시키고 있고 이게 급성장 파트 제조업은 전략적 돌파를 하고 있고 그 투 트랙을 잘 융합한 그런 제조업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요. 그것의 꽃 중에 꽃이 삼전 닉스가 된 거예요, 이제. 예.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윈도우의 기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자세가 돼 있고 우리가 각오가 돼 있고 우리가 그걸 찬스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겉으로 봐선 굉장히 고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두들겨 맞길 잘했어. IMF조차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2008년 우리가 말하는 그 국제금융위기도 그래요. 그때 두들겨 맞길 잘했어. 보세요. 1980년대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환조차도 굉장히 컨트롤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료용 곡물은 수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거의 뭐 굉장히 비쌌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입과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입과일 가게는 있어. 서울 시내 곳곳에 서울 시내 한 10개쯤 있어요. 예를 들어 5개쯤 있어요. 그 뭐 어디서 나온 수입과일이야? 수입된 게 아니에요. 미팔군 PX에서 나온 거예요. 오렌지 뭐 이런 것들. 바나나도 그럴 거예요. 수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정식 수입 루트가 아니라고 그런 게. 그러니까 불과 4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나 좀 이제 그런 우리가 소비랑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이 수입되기 시작을 한다고요. 달러를 거기에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80년대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수준에서 무슨 제조업을 공동화시켜서 어디 다른 나라로 보내고 말고 할 군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대 그냥 제조업이 온전히 유지가 되죠. 그걸 90년대쯤 되면 좀 보낼만 해. 그런데 그때 공장 자동화 혁명이 일어나요. 90년대. 지금은 이런 용어 안 쓰죠. 팩토리 오토메이션, FA라는 용어 거의 안 들으실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는 FA라는 게 키워드였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옛날에는 원래 반도체는요, 군수 무기에 썼습니다. 그 다음엔 PC에 썼어요. 장난감 같이. 그 다음엔 팩토리 오토메이션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게. 그리고 자동차로 들어갔어요. 반도체가 그렇게 확대돼 갔다고요. 자동차 가정까지 마지막엔. 그러니까 반도체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동화를 하려면 모터가 돌아갔다가 안 돌아갔다가 구동부가 컨트롤 돼야 되잖아요. 교류 모터는 이런 정교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직류 모터가 돼야 돼요. 근데 직류 모터가 그전엔 힘이 비실비실했어. 뭐 애들 장난감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쯤 되면 네오디뮴 직류 모터가 나와요. 힘이 파워가 좋아진다고. 그 다음에 이때 통신이 나와요. 80년대 후반에. 이게 지금 사람들 이 통신 이름도 잘 몰라요. 이게 RS485라는 통신인데 겉으로 보면 이게 랜이랑 비슷하게 보이는데 랜 아닙니다. 랜보다 훨씬 튼튼하고요. 공장 자동화 때 쓰여요. 자, 통신이 돼. 유선 통신이 돼. 기계랑 기계 사이가. 그 다음에 반도체를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구동을 했다 안 했다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바람이 쫙 부는 거 이때 이게. 그러니까 오티스 같은 엘리베이터 회사는요, 아날로그 시대 때부터 엘리베이터의 강자예요. 우리는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회사들은 전부 이 FA 바람 타고서 엘리베이터업에 진출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주차 타워 뭐 이런 거다.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토메이션이 힘들었었어요. 이게 90년대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별로 아웃소싱 할 필요가 없지.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하면 그냥 인하우스에서 돌리면 돼. 거기다가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아웃소싱 하려면 주로 이제 중국이 되는데 우리가 중국 바람이 늦게 들었어요. 우리가 92년 8월에야 국교가 정상화되거든요. 한국은요, 웬만한 국가 중에는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가장 늦게 한 나라예요. 그럼 한국보다 국교 정상화를 늦게 한 나라는 어디야?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 이름 들어도 그게 아프리카지? 이렇게 극적한 그런 나라들은 중국과의 국교가 늦어. 우리보다 늦을 수 있어요. 그럼 한 열댓 개 돼요. 남미 국가들. 남미는 미국 영향이 있었으니까 뭐 중국과 특별히 뭐 주고받을 게 없었잖아.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남미와 아프리카를 빼고 나면 우리가 제일 늦어요. 심지어는 소련 붕괴 후에 등장한 동구권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우리가 중국과의 국교 수교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놈들은 80년대 초부터 중국이랑 비즈니스 했어요. 70년대 중반부터 일본 같으면 70년대 후반이면 유럽 국가들 다 중국이랑 비즈니스 하기 시작해. 근데 우리는 놈들보다 한 20년 늦은 거야. 15년, 20년, 70년대 중반. 모택동이 76년에 죽는데 만약에 뭐 77년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한 15년 늦게 국교 정상화한 거예요. 근데 국교 정상화하고 나서도 좀 저거 언제 들어가지 좀 멈칫멈칫하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갈동 말동할 때 IMF를 두들겨 맞아버린 거예요. 세기 말 세기 초에 97년에서 2001년. 그러니까 뭐 중국 들어갈 틈이 또 없지 이때. 그러니까 넘들에 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은 제조업은 중국에 아웃소싱하고 에너지는 러시아에 아웃소싱하고 국방은 미국에 아웃소싱하고 국민은 무슬림 이민자에 아웃소싱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도덕은 팔아먹었다. 해체주의로. 유럽이 그래서 지금 저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넘들의 아웃소싱에 비하면 또 일본은 그 전에 동남아부터 아웃소싱을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도 아웃소싱을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요. 일본은 70년대 말 80년 초부터 우리보다 10년 이상 빨라. 15년 정도. 근데 우리는 아웃소싱 할 틈이 없었다고. 그냥 계속 안에서 그냥 발전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이제 2000년대 딱 초과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선 인터넷망 보급이 제일 빠른 나라가 됐잖아. 사회문화의 정보화, 뭐 행정, 뭐 정부 정보화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가 됐잖아. 이러면서 고도화, 고부가치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국을 본국의 기지로 삼고 그게 많이 송산되지 않는 방식의 그런 아웃소싱 방식으로 최적화되죠. 물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아무리 더러운 꼴 당해도 호적을 파서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짓 이런 짓 잘 안 합니다. 왜냐?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힘을 받아요.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사를 못 옮겨요. 여기가. 그런 방식으로 이 내부가 계속 단련되어 온 거예요. 거기다가 2008년에 또 국제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금융위기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국제금융위기 딱 터졌을 때요. 제가 그때 돈 그때 있었으면 제가 한 10배치기 했어. 세계 모든 석학들이 이 금융위기에서 최대의 희생자는 한국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이유?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으니까. 물론 겉으로는 뭐 싱가포르나 네덜란드보다 한국 무역 의존도가 낮아요. 근데 싱가포르나 네덜란드는 중개무역 비율이 높아요. 반면에 한국은 중개무역 안 하는데 무역 의존도가 100% 이짝저짝. 요새 그래도 많이 내수가 커서 요새는 한 70-80%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 무역 의존도가 100% 가까이 됐다고요, 한국이. 그러니까 여기는 제조업 중심의 무역 의존도 엄청 높은 나라인데 국제금융위기 터졌으니까 이건 폭망이다 그랬다고. 제가 그때 누가 그런 말을 하길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네, 그랬어. 지금 자 세계 시장에 큰 뗏목이 아니 어떤 그 바다에 큰 뗏목이 떠 있다고 치자. 근데 바다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해. 그러면 그 큰 뗏목이랑 같이 매달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는 항상 여기 그 바깥에 자기 그 숨구멍이 열려 있는 거야. 이 큰 뗏목이 바로 세계 시장이야.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관성이 제일 큰 놈이 누구야? 경기 변화에 대해서 세계 시장이야. 거기랑 같이 움직이는데 얘가 빠져 죽겠냐? 내가 돈 있으면 너 저기 주식 사. 내가 그랬었어요. 저는 그때 주식 투자 같은 건 생각도 안 할 때고 돈도 없어갖고 안 했는데 그때 했으면 그때 한 10배 벌었어. 이게 그 2008년 금융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남은 나라예요. 우리가 타격을 안 보고 계속 성장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quantitative easing, 그러니까 양적 팽창, 즉 그 금리 거의 제로로 막 돈을 푼 거 그게 없었다고 우리가. 계속 그 금리가 어느 수준 이상 유지됐었어요. 이제 건강한 체질을 유지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체급이 달라진 나라가 된 거예요. 중국이 잘 살아남았는데 중국은 2008년이 뭐냐면 그때가 이제 시진핑이 실제적 실권자일 때거든요. 차기 권력으로 지명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때 뭐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무지막지한 인프라 투자, 무지막지한 부동산 붐을 일으켰죠. 그리고 정부 재정 적자를 대규모로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했죠. 그 불을 떼서.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투트랙 체질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전통 파트,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어지던 그런 분야, 그거는 지속적 진화하고, 첨단 파트, 급성장하는 거, 이거는 전략적 돌파를 하고, 그 전통 파트 제조업은 철강, 석유화학, 전기, 자동차, 조선, 방산, 가전 이런 것들이죠. 그전부터 이어져 오던 것들. 첨단 파트는 반도체, ICT, 제약, 바이오, 원전, 배터리 이런 것들이죠. 이 두 개가 꽁짝꽁짝 하면서 리듬을 맞출 수 있는 경제가 별로 없습니다. 제조업 강국 독일, 일본조차 이 투트랙 체질을 구축하는데 실패했어요. 독일에 반도체 회사 있나? 독일이 원전 팔아요? 독일이 제대로 배터리 하나? 바이오는 파이저가 어디 건가? 독일계가 있긴 있을 거예요. 바이오 쪽은.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 지금 상장사 100대 기업 다 합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보다 작다는 거 아니에요? 상장사 100개의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급팽창하고 있는 첨단, 급성장 파트에 못 들어왔다는 소리지. 독일도 그렇고. 우린 전통도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쭉 이때까지 존재해왔던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런 체질이 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냉전을 맞이한 겁니다. 신냉전은 축복이에요. 왜냐? 신냉전은 가두기잖아. 중국 가두기 아니에요. 컨테인먼트잖아. 원래 냉전이 가두기예요. 단지 소련 때 냉전은 너 얼굴 안 봐. 다 가뒀어. 그래가지고 경제권이 달라요. 제1세계는 가트, 그러니까 관세미 무역과 간의 일반 협정, 또 브레튼 우드 체제, 미국 주도 시스템이고, 제2세계가 소련 코메콘 중심 체제예요. 양쪽 다 거래하겠다는 나라가 제3세계예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는 얼굴 안 봤지, 서로. 안 보는 게 원칙이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지. 선별적인 가두기죠. 시장의 일부, 첨단 기술, 첨단 장비, 첨단 분야, 첨단 투자 이것만 가두죠. 나머지 그냥 일반 상품 만들어서 파세요. 뭐 이거지. 예. 신냉전으로 우리가 대박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죠. 이거 뭐 미국 군함 이런 거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항만 사용료를 중국 배에 때렸단 말이에요. 중국 소유 운영하는 배에 대해서는 순톤이 이제 적재 중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순톤 1톤당 50달러예요. 중국 건조 타국 소유 운영에 대해서는 순톤 1톤당 18달러 혹은 그 컨테이너 반동가리 20피터짜리 그거를 1TU라 그러거든요. 1TU당 120달러. 거기다가 배 자주 고장나. 거기다 연료 좀 더 많이 써. 거기다가 중고 성가로 팔 때 똥값이야. 그리고 미국은 못 들어가. 이렇게 돈 내기 전엔. 그러니 중국 배 사나 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중국이 가두어지면 한국은 전략적 구조적 경쟁자가 사실상 없어져요. 한국이랑 맞서 볼 수 있는 데가 독일과 일본인데 독일,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장하는 첨단 분야에 거기에 손을 못 댔다고요. 그리고 전통적 분야도 뭐 자동차도 가끔 밀리고 조선도 밀리고 뭐 이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랑 정말로 붙을 수 있는 데는 중국인데 중국이 가두어지니까 뭐 내부적으로 기술을 얼마나 개발하든 말든 다 상관없어. 가두어져 있으니까 우리 물건을 팔게 되는 거예요. 화웨이 걸 안 사니까 삼성이 그 5G 장비 엄청 팔고 있습니다. 화웨이 걸 안 사니까. 화웨이 안 사면은 삼성, 에릭슨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에릭슨 장비가 다 커버를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삼성을 쓸 때가 있을 거라고. 삼성 많이 팔았죠. 그래서. 또 중국이 가두어질수록 한국은 미국 서방의 가장 중요한 공급망 파트너가 되죠. 중국이 뭐 버젓하다 그러면 뭐 원전을 꼭 한국서 살 필요가 없지. 중국서 사도 되고 그렇지. 근데 중국이랑은 그런 거래 안 해. 민감한 거래 안 해. 이렇게 되면 한국을 찾을 때가 많아요. 보세요. 2026년 5월 말까지 무역 흑자가 우리가 이미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아마 올해 무역 흑자가 한 400억 달러 갈 거예요. 우리가 이 수출이 그러니까 상저하고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까지의 무역 흑자가 저렇게 가면 한 300억 달러 되거든요. 1350억 달러. 그러면 올해 전체로 무역 흑자가 3천억 달러 육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 전체로 경상수지 흑자는 3,600, 700억 달러까지 올라가요. 거기다가 지금부터 이제 석유가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높아요. 3,700, 3,5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2025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절반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대미국자 그럼 얼마야? 39%예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요. 퍼센티지 앞으로 올해 끝나고 나면. 그래서 2026년 전체로 보면 대미국자는 1,000억 달러 넘을 겁니다. 이거. 네, 1,000억 달러 넘을 거예요. 그래서 뭐 3,500억 달러 앞으로 한 17, 8년, 20년에 걸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재명이 욕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미국에 워낙에 대미국자를 많이 누르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드렸었죠. 그 전에도. 예. 이재명을 미워하고 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골라서 욕해야지. 헛다리 짚으면 안 되죠. 이렇게 욕해하셔야 돼요. 예. 리짜이밍과 종중은 대한민국이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경제를 보세요. 미국 주도 신냉전의 최대 수혜국 한국입니다. 보셨잖아. 미국 주도 AI 혁명의 최대 수혜국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서방 공급망의 가장 전략적인 플레이어 한국이에요. 군사 지정학적으로는 두 개입니다. 제일도련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 즉 북단 주춧돌, 중국 심장부를 공략할 수 있는 기지 한국이에요. 서방의 무기 공급창, 미국 다음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 제가 요즘 가끔 어떤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하는 데들 가끔 눈에 보이는데 그 전부터 전 한 1년 전부터 그랬죠. 신규 주문 기준으로 하면 이미 우리가 2022년, 23년부터 세계 2위다. 신규 주문 기준으로. 근데 무기는 임신 기간이 기니까 전체 프레임 계약을 맺어놓고 그거를 이렇게 주문을 1단계 주문, 2단계 주문, 3단계 주문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신규 주문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최고다. 지금 세계 2위 무기 수출국 들어가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리짜이밍이 하도 객이니까 앞으로 많이 주저앉을지.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어떤 한 사회의 다이내믹이 그게 뭐 억압을 받던 그게 제대로 꽃을 피든 못 피든 간에 뭉쳐서 그 펀더멘탈이 막 그냥 뻗어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상태야. 근데 썩어 빠진 타락한 중국 간첩스러운 정치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족쇄로. 들이받게 돼요, 이거. 그럼 이런 펀더멘탈과 정치 족쇄가 충돌해서 펀더멘탈이 이기는 경우, 건강한 펀더멘탈, 다이내믹한 펀더멘탈이 이기는 경우, 이게 제대로 된 혁명이에요. 영국의 명예혁명이 그랬고요. 미국의 독립혁명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정치혁명이 제대로 된 혁명이에요. 이런 정치혁명이 제대로 된 변화예요. 저는 그런 게 지금 태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이들 저항해 주시고 많이 힘을 모아 주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